교수님 SVB, CS에 이어 이렇게 도이치뱅크 파산 위기설까지 정말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연이어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심리가 그만큼 불안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예, 심리가 일단 불안하고요. 제가 여러 은행들이 이렇게 다 하나같이 불안한 이유들을 네, 그냥 한 칼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좀 노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모든 일련의 은행들이 왜 이렇게 불안불안한가를 그냥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제가 은행이에요. 그리고 웅달님한테 돈을 저축받아요. 그쵸? 네, 저축받습니다. 그럼 은행은 웅달님한테 저축을 받지만 저축받은 돈을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죠. 그리고 은행도 역시 증권 투자를 해요. 네, 예를 들어 보면 국민연금도 우리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그 보험료를 내잖아요. 우리 국민연금 내잖아요. 그 내는 돈을 모으면 기금이 된단 말이죠. 그 중에 약 900조 원가량의 기금을 운용하죠. 네, 어떻게 운용할까요? 미국 주식에도 투자하죠. 미국 네, 채권에도 투자하죠. 한국 주식에도 투자하죠. 한국 채권도 투자하죠. 음,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해요. 그 밖에 뭐 간접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렇게 이걸 운용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운용해서 계속 플러스만 봅니까? 마이너스도 봅니까? 네, 마이너스 보잖아요. 22년에 마이너스였고 23년 현재까지도 마이너스. 제가 이거 굉장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럼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국민연금이 그럼 안 된다.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있는데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자, 은행도 저축을 웅달님한테도 저축받지만 또 저축 말고 필요한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한국은행으로부터 조달받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그 웅달님한테 저축받을 땐 제가 그 대가를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저축금리를 지불하는 거예요. 네, 이자, 저축 이자. 그리고 역시 한국은행한테도 조달받죠? 조달받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하겠죠? 그게 음, 기준금리인 거예요. 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조달받은 돈을 그 중에 자본을 안정하게 유지해 가면서 유지한다는 개념이 뭐 지급준비율의 개념도 그렇고 아까 LCR,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 조달받은 돈이 어쨌든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다 빌려주고 다 투자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남겨놔야겠죠. 예,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돈을 갖고 증권 투자를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빌려준 돈이 문제인 거예요. 부동산 PF. 네,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돈을 빌려갔지만 못 갚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음, 미분양 사태 때문에. 네, 단순하죠.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웅달님이 2020년에는 테크놀로지 기업, 테크 기업이니까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언택트다 뭐다 해가지고. 그래서 돈 많이 갚으니까 많이 벌으니까 예치금이 쌓였던 거 2020년에. 근데 그 쌓인 돈을 어디에 많이 투자했느냐면 국채에 투자를 했어요. 50% 이상을 미국 국채에 투자했어요. 자, 그럼 그래프 한번 볼게요. 그 국채에 투자한 금액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예, 국채 금리가 낮았을 때 국채에 투자했어요. 근데 국채 금리가 치솟았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제가 이미 그 아, 실리콘밸리 뱅크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실리콘밸리 뱅크 그 영상을 보십시오.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라고 했죠. 아, 그죠? 금리가 싸면 국채 가격이 높은 거고, 음,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로 금리일 때 왜 채권에 투자하는지. 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채에 투자한 수많은 은행들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들이 현재 손실을 보고 있겠죠? 그 손실이 뭐예요? 그 손실이 미실현 손실이에요. 어, 이 미실현 손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와, 엄청나죠? 네, unrealized gain. 이때는 개인이죠? 이때는 losses. 네, 미국 은행들의 unrealized losses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미실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 근데 2020년과 23년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왜? 고금리에 따라서 경기 어, 침체가 와요. 네, 기업들이 설비 투자 안 해요.
반도체 소비도 줄잖아요. 수요가 줄고 반도체 재고가 쌓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돈 돌려주세요 이거예요. 저축했던 거 돈을 까먹는 거 쉽게 말하면. 근데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돌려줄 돈이 없고 다 뭐가밖에 없는 거예요? 국채로 밖에 뭐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국채를 네, 팔아서라도 돈을 줘야겠죠. 네, 근데 이 손실을 리얼라이즈 할 필요가 없어요. 음, 채권을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되니까. 네, 근데 미실현 손실, unrealized losses를 realize 한 거예요. 음, 해가면서라도 돈을 돌려. 그러니까 파산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모든 게 고금리와 관련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부동산 PF도 고금리 상황으로 전환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치솟고 아, 그러니까 PF 부실이 일어난 고금리죠.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도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바뀌면서 국채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또 그 파트너 기업인 저축자도 역시 마찬가지 어려워지니까 매출이 지금 안 되니까 저축액을 돈 받아야 직원들 월급 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저축하다가 이제 저축을 빼는 거죠. 근데 역시 저축자도 마찬가지지만 은행도 증권 투자를 했는데 채권 투자가 망가졌던 거고 크레딧 스위스나 이런 많은 나머지 은행들도 국채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은행이니까 여러 스타트업이나 뭐 굵직한 기업들에 막 투자를 많이 했는데 다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어, 여러분 경기 침체 제가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는 부제를 붙였잖아요. 23년 경제 전망. 이 리세션의 개념은 GDP 규모가 쪼그라든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 어떤 기업들은 GDP 규모가 그 기업들의 총생산이 늘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쪼그라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쪼그라들면 당연히 그죠? 우리 저축자도 저축액이 줄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고금리의 역습이에요, 한마디로. 음, 설명 끝났죠? 네, 고금리의, 제가 사실 23년 경제전망서를 쓸 때 핵심 키워드가 고금리의 역습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다른 말로 완화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럼 모든 게 요약이 끝났죠. 네, 더이치뱅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은행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유로피언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ECB도 어떻습니까? 금리 계속 올리겠다. 연준도 금리 계속 올리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은행들이 이런 면에서 힘든데, 그냥 우리나라는 왜 안 힘들까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예대 마진 수익이 거의 중점이에요. 아, 거의 투자가 아니고, 예, 투자은행이 아,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재밌게 좀 그런 투자은행을 배워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네. 맞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위험한 상황에는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안전성은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와, 그 담보 가지고 장사하는 거 누가 못하냐 하면서 비판을 많이 받죠. 어, 실리콘밸리 뱅크 가서 좀 배워라. 이런 어, 지적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나 이런 위험한 상황에는 그래도 안전한 거죠. 와, 근데 이 중에서 위험한 금융기관이 누구야?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죄송합니다만 새마을금고가 위험하죠. 음,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이 비은행, 그러니까 어, 은행이 있고 비은행 금융기관이 있어요. 어, 은행이 아닌 나머지 금융기관. 이 금융기관들도 이런 증권 투자 뭐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또 대출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PF 대출을 많이 해줘. 왜냐면 돈이 많이 남으니까. 어, 근데 새마을금고에 가서 비은행 예금기관, 예금취급기관에 가서 PF 대출을 받은 건설사들은 어떤 건설사일까요? 1금융권에서 아니, 대출 안 안 나, 해주니까 거기 간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실한 건설사들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받. 그러니까 제가 새마을금고랑 인연이 많은데 제가 그 새마을금고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새마을금고가 지역에 막 제 어떤 지역 특정 지역 이사회 이런 데를 가면요. 그 이사장님들이 한 100 몇 분이 앉아 계신데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세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다 인맥으로 금융 사업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음, 특히 지방 같은 경우. 그러면
새마을금고 어디 지회 뭐 이사장님이 그 동네에 무슨 낙농업 하시는 대형 목장주분께서 돈 좀 빌려주세요. 어떤 건설 돈 우리 못 빌리는데 우리 좀 빌려주세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빌려주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PF 부실이 심각한 상황. 어, 새마을금고는. 지금 뭐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은행들이 어쨌든 이런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과정임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교수님께서 또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써주셨잖아요. 네. 예, 너무 이렇게 앞서가지고 네. 미래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요, 뭐, 제가 감히 이런 상황에 은행 부실로 연결되고, 그게 이런 위협에 있다라고까지 쓰진 않았습니다만, 음, 어쨌든 이제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해에는 사실인 거고요.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리세션이 오는 것도 사실이고, 리세션 오느냐? 지금 이미 와 있는 상태죠. 지금 23년, 지금 3월 달, 지금 우리 3월 25일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이 리세션인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